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나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44살 여자입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15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월급이 들어오는 카드조차 남편 명의였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는 실시간으로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돈 관리 잘하잖아. 요즘 그런 남자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챙겨주시는 집이 어딨니. 복 받은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요. 남편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강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손주 걱정에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 분이셨고, 나는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없는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문 밖에서는요. 그런데 문 안에서의 삶은 달랐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허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가려면 시댁의 허락이 필요했고, 아이를 어떻게 낳을지도, 어느 동네에서 살지도 내 의견보다 시댁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가족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왜 내 삶의 모든 결정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건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도한 남편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댁의 간섭을 탓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15년 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기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결혼은 정말 문제가 없었던 걸까? 혹시 나도 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유독 제 휴대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누구한테 연락 왔어? 뭐 보고 있어?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궁금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보곤 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물었어요. 왜 내 폰을 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뭘 숨겨? 나는 당신한테 다 보여줄 수 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숨길 게 없으면 보여줘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은 자유롭게 봤지만 정작 본인 휴대폰은 항상 잠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업무 연락이 많아서 복잡해. 당신이 볼 것도 없어.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습니다. 돈 관리도 남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혼 때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숫자에 밝으니까 내가 할게. 당신은 편하게 쓰기만 해. 고마웠습니다. 살림 걱정 덜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월급 통장과 카드를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 명의였다는 겁니다. 제가 마트에서 5만 원을 쓰면 남편 휴대폰에 알림이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 그날 저녁 물어봤어요. 오늘 백화점 갔어? 뭐 샀어?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매번 같은 질문을 받으니 그게 관심인지 감시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월급 외에 부수입이 꽤 있었습니다. 개인 레슨비, 학교 출강비, 특강료. 하지만 그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잘 관리하고 있어. 걱정 마. 저는 15년 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댁의 관심은 더 깊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 날 받아놨다. 이 날이 좋대. 제왕절개로 하면 시간 맞출 수 있지. 저는 자연분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나를 잡으셨고 남편은 어머니가 다 알아보신 거야.
좋은 날이래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날,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어디로 보내야 하고, 옷은 뭘 입혀야 하고. 시어머니의 의견은 늘 조언이 아니라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키워본 분이잖아. 우리보다 잘 아시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군이 중요해. 이 동네는 안 돼. 이사해야지. 저는 그 동네가 좋았습니다. 이웃도 친했고 아이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시댁과 상의해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일인데 정작 나만 마지막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어요. 아이 방학 때 3박 4일로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표정이 굳더군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시댁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내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데 왜 시댁 허락이 필요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가족한테 알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결국 저는 허락 없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한 달 넘게 연락을 끊으셨어요. 섭섭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해하셔. 한마디만 하지 그랬어.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40이 넘은 성인이 부부가 친정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다고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무시한다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40이 넘어서도 시댁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걸. 차를 바꾸고 싶다고 어머니께 조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민망해서 말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부모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거절해? 당신이 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는 나와 남편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늘 남편과 시댁이었구나. 그런데도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문제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질문만 1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강을 나간 사이 저는 거실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카드 명세서였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처음엔 업무용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여러 곳에서 일하니까 따로 관리하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명세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호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서너 달에 걸쳐 같은 호텔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아는 출장 일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레스토랑, 카페, 꽃집. 저는 남편에게 꽃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꽃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업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이름만 봐도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곳들. 한두 번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이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남편 맞나? 15년을 함께 산 그 사람 맞나?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남편 서재 서랍, 옷장 안쪽 차 안수납함. 비슷한 명세서가 더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3년. 저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명세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굳었다가 이내 표정을 풀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솔직하게 말할게. 힘들었어. 당신한테 말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도를 하고 그런 업소를 다니고 3년을 숨겨왔으면서 지금 하는 말이 힘들었다라니.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업소들은 뭐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실수였어. 나도 후회해. 그런데 당신도 생각해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집에 오면 늘 피곤하다고 하고 대화도 없고 나도 외로웠어. 제 잘못이 하는 겁니다. 외도를 한 건 남편인데 원인은 제가 제공했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어이가 없는 건지 슬픈 건지 감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기간 동안에도 제 카드 사용 내역은 계속 남편에게 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마트에서 3만 원을 써도 남편이 알았습니다.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오늘 어디 갔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호텔을 다니고 업소를 드나들면서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체크카드 하나 들고 투명하게 살 때 남편은 숨겨둔 카드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부부 사이에 뭘 숨겨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였는지 3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카드 내역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너는 내 카드 내역 매일 봤잖아. 이게 공평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관리야. 당신은 원래 돈 쓰는데 계획이 없잖아. 내가 안 봐주면 어떻게 살림이 돌아가? 그리고 나는 버는 사람이야. 버는 사람이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관리. 남편은 계속 그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가 한 건 관리고 자기가 외도한 건 실수고 자기가 업소를 간 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런데 제가 카드 내역 한번 보겠다고 하면 왜 의심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신뢰였던 적이 없었다. 이건 통제였다. 나만 투명해야 했던 일방적인 감시였다. 주변에서는 의외로 남편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원래 그래.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집에 돈 갖다 주고 애 키우는데 신경 쓰잖아. 업소 몇 번 간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년간 외도하고 제가 모르는 돈으로 제가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실수 한두 번으로 정리될 일인가요? 저는 체크카드 하나로 모든 소비를 보고하며 살았는데 왜 저만 유리벽 안에 있어야 했나요? 남편의 외도는 분명 큰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무너뜨린 건 그 외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이중성. 저한테는 투명함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철저히 숨겼던 그 뻔뻔함.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어요.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바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중학생인 아이에게 엄마 아빠 이혼해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3년간 외도한 남편이 밉긴 했지만 15년을 함께 산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반쯤은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달을 더 버텼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일찍 들어왔고 가끔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해보자. 그런데 올해 6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휴대폰을 충전하려는데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닳아 있었어요. 이상해서 설정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낯선 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앱을 깔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깔았는지 바로 알았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앱 설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도 들킨 이후에 설치한 거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
당신 안전 때문에 깔아둔 거야. 안전 때문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제 카드 내역을 보고 제 휴대폰을 검사하고 제가 어디 가는지 일일이 물어보더니 이제는 위치 추적까지. 이게 안전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저는 따졌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왜 이런 걸 깔아? 이거 불법인 거 알아?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이해 못해.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당신은 맨날 나를 범죄자 취급해. 범죄자 취급이라고요. 3년간 외도하고 제가 모르는 업소를 다니고 이제는 몰래 위치 추적까지 해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관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침해였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건 부부 사이라도 불법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접수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5년을 함께 산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은 넘어졌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부부 문제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저는 사과나 걱정의 말씀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서연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부부싸움이 있으면 집에서 풀 일이지. 이걸 경찰까지 끌고 가면 어떡해? 준호 얼굴이 뭐가 돼?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당했는데 걱정되는 건 아들 체면이라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이, 부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준호가 좀 유별나긴 해도 다 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좋게 좋게 넘어가. 고소 취하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저는 이 집에서 관리당하는 존재였구나. 내 감정, 내 권리, 내 안전은 늘 후순위였구나. 그걸 깨닫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고소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기로요.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묻습니다.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물론 외도가 큰 상처였던 건 맞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제가 모르는 곳을 다니고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돈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그건 분명한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외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저는 허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내 돈을 쓰는 것도, 내 가족을 만나는 것도,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도 어디서 살지도. 모든 결정에 남편의 승인이, 시댁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의 관심이라고, 나를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제였어요. 신뢰가 아니라 감시였고 배려가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내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그 역할 안에 갇혀서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고, 나 혼자 예민한 게 아닐까 의심하며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고 살 수도 있었던 결혼 아니야? 네,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적당히 맞춰가면 유지는 됐겠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게 결혼인가요? 그게 가족인가요? 한쪽만 투명하고 한쪽만 허락받고 한쪽만 감시당하는 관계가 정상인가요? 저는 이제 44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허락 없이 가고 누군가의 승인 없이도 내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이혼이 두렵지 않냐고요. 두렵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걱정되고 혼자 산다는 게 막막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닌 사람으로 내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끝내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버티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니까요. 다만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나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건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